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역시 휴가 잘 가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섭네요. 아유, 뭘요 또. 자리만 비우면 그냥 아유, 물어 뜯는 거예요. 그냥. 갈 사람은 가는 거죠. 이진호 기자 오늘 이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야? 네, 벚꽃놀이 간 걸로 그냥 그래요? 이사구나. 주말도 많은데 뭐 꼭 월요일에 이사를 할까? 이삿짐이 안 잡혀요. 이삿짐이. 네, 주말로 잡으면. 그래요? 정프로님이야 뭐 이렇게 이사할 때 네. 이삿짐 센터 돈 신경 안 쓰고 부르시겠지만 네. 이진호 기자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평일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결혼하고 이사를 10번 했습니다. 오. 네, 10번 모두 평일 모두 저는 그러나 출근했습니다. 네, 형수님한테 다 시키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랑 집이 달라. 괜찮았어. 이 집도 괜찮네. 살만한데. 네. 근데 진짜 이사 많이 다니셨네요. 10번 했습니다. 네. 갈아타기 계속 하면서 집을 키우신 겁니까? 그 지금 이제 전세 사기가 마지막이잖아. 전세 사기. 10번 이사의 마지막이 지금 전세. 지금 전세금 못 돌려받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 빨리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예, 근데 뭐 웃으면서 얘기하기에는 나스닥이 2.7%나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에 네, S&P 500도 1.97% 하락했고요. 다우존스도 1.69% 하락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 상호관세의 문제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진짜 경기가 침체될 거다라는 우려라기보다는 정치 리스크가 생각보다 되게 충격적일 수 있다. 뭐 저런 겁니다. 이게 상호관세가 됐든 인플레이션이 됐든 뭔가 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이전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경제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에 대한 대응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뭔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관세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나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일시적일 것이다. 이거는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위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 뭐 증시가 빠진다. 그래도 뭐 그래도 아메리카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소하게 나오는 뭐 이렇게 근원 소비 지출 뭐 PC라든지 아니면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0.1%에 머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PC는 전년 동월 대비 2.8% 올라서 전문가 예상을 웃돌았고 그러니까 물가는 생각보다 좀 더 높았고 개인 소비 지출, 경기는 생각보다 안 좋았고, 네. 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는 이런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걱정들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이번 주가 뭐 항상 뭐 중요하지 않은 주가 있었겠느냐마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은 미국에서 상호관세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일에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최혜국 지위를 박탈한다. 예. 그러니까 최혜국 지위라는 게 그 지난주에 그 미국이 중국에다가 통보를 한 건데요.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2000년 미중 관계법 수정안을 다음 달 1일에 발표한다라고 중국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혜국이라고 하면 일단은 굉장히 그 무역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거죠? 최고 제일 많은 혜택을 주는 국가. 예. 그러니까 그걸 맞춥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 딱 맞춰가지고 특정 국가에게 이거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면은 나머지 국가들도 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유무역 국가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라는 거는 제일 기본이 되는 조치이고 오히려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데미지가 큰 일인데 네. 최혜국 지위가 없는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그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요 정도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여기에 러시아, 벨라루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크림반도 쳐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쿠바 정도죠. 진짜 극단적이다. 예, 북한, 쿠바 정도면은 사실상 이건 제재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전 세계 자유무역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그 중국을 집어넣는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그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되는데 이게 미국이 중국을 최애국으로 지정했던 거는 2000년입니다. 2000년입니다. 25년 만에. 예, 2000년. 2000년이 또 어떤 기준이 되냐면은 이 최애국 대우를 받기 전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WTO에 가입을 하는 전제 조건이 최애국 대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WTO는 다자간 협상이고 이게 그 최애국 대우와 관련한 거는 국가 간 협상이잖아요. 국가 협상도 아니죠. 그냥 미국에서 통보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걸리게 되면은 사실 WTO에 가입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풀어주면서 WTO가 됐었는데 어쩌면 한 지난 25년간 글로벌 경제의 어떤 원칙이었던 자유무역의 시대가 종결된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네.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구조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2000년에 838억 달러, 그러니까 128조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434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4배? 아, 네, 4배까지는 아니네요. 4배까지 만한 3.5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실 이게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보면은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들이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에다 생산 기지를 아웃소싱을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했던 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 극대화가 뭐 누구의 자잘못에 의한 건 아니고 여기서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찾아서 간 건데 효율적인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낮은 곳으로 생산 기지가 옮겨갔던 거고 미국은 반대로 저부가 제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IT 산업이라든지 금융으로 훨씬 더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자유무역은 손해를 보는 판단은 아니었죠. 근데 거기서 저 러스트벨트 중부 지역의 중부 내륙 지역의 그 제조업을 영위하는 미국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초래하게 됐었던 건데 어쨌든 이 최애국 대우가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전에 트럼프 일기 때 중국산 수입품에다 관세를 부과하려 그러면은 무역법 301조, 보통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특별한 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최애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최애국 대우를 박탈했기 때문에 그냥 관세 그러면 끝납니다. 그게 절차가 훨씬 더 가볍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뭐 기사에 사례로 나와 있는 거는 수입 소총의 경우에 최애국은 4.7% 관세를 부과하는데 비최애국에는 65% 관세가 부과가 된다. 65%요. 예. 와. 그리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최애국에서 빠진 거는 그 크림반도 때가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네요. 2022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북한 쿠바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북한에 대한 위협은 동맹국들이 알아서 방위비 지출을 늘려서 해라라는 내용이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그 임시 국방전략 지침서에 나왔더라라는 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요 내용은 사실 우리나라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집중적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곳은 대만과 중국이다. 나머지 국가에 대한 부분들은 알아서 하도록 하여라. 나머지 국가가 러시아, 북한, 이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나라는 이 국가에 대한 억지 역할은 동맹국들에게 맡기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번 주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좀 이렇게 통상 전문가를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라는 생각을 조금 지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 간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어떤 전 세계적인 기준인데 예. 그 본인이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이전 1기를 보내고
바이든 행정부 때 트럼프는 사실상 없는 사람 혹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자기를 배신하는 모습도 보고 뭐 최후의 순간 자기가 그 선거를 치르고 있는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가 어쩌면 사상가가 될 수 있다. 사상가. 예,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 본인의 소명의식을 느끼고 진짜 미국을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역사적 소명을 가진 사상가로 전환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네.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삼선에 대한 이야기를 MBC에서 인터뷰를 좀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재임까지만 가능한데 거기서 나온 기사를 내용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이제 그 이름하게 되면 내가 이제 대통령 안 하겠다. 우리 부통령이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2037년까지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에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공약을 하겠다는 거죠. 꼼수로. 예, 꼼수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트럼프는 나 농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예, 지금 뭐 건수 팀장님하고 예, 예. 뭐 그런 맥락의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사상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예, 갑자기 딱 생각이 예. 나네요. 그리고 예. 그게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헷가닥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려면 시진핑, 푸틴 이런 사람 상대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 임기 4년 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 불안하다라는 것의 이데올로그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한테 배운 거네 그거는. 푸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전에 그 메드베데프인가를 네, 대통령 총리를 내밀고 대통령 내밀었다가 하지만 자기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라 생각 안 하고 예. 푸틴이 실세였죠. 예, 예. 어.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한중일 경제통상장관이 모여서 그 FTA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중일이 예, 예. 자유무역 협정 어, 관련한 거. 그래요? 그것도 예. 약간 좀 신기하네. 근데 한중일 FTA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오던 얘기입니다. 거의 한 2012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중일 FTA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면은 일단 특히 일본이 예. 그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음. 그러니까 무역 관련한 제도가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자유무역 협정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규제다. 그럼 우리나라는 990cc가 경차인데 일본은 660cc가 경차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차는 가서, 미국, 일본에 가도 경차가 안 되는 거죠. 경차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비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다 관세를 없앤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제도들이 좀 많다. 그래서 이게 워낙 세 국가 간의 역사적인 골도 좀 깊고 그 무역 관련한 제도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FTA가 쉽지는 않을 건데 예. 이 와중에 오히려 한중일 그 FTA 논의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쩌면 미국을 향한 견제의 목소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관세를 물린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 간의 그 통상 관련한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면서 공동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지 그건 않을까 아마 싶습니다. 중국이 조금 강력하게 추진을 할 것 같네요. 만약 한다면. 왜냐면 이제 중국이 지금 당장 굉장히 입장이 좀 급해진 상황 아니에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25년 만에 되돌렸다. 예, 예. 네, 그거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대응과 내수 진작 관련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추경이라는 게 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주요한 이유는 그 지난 연말에 예산안이 삭감된 상태로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에 그 계엄 정국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예산안을 추가로 논의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삭감을 했던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바람에 이거는 야당에서조차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명분으로 추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그 산불 피해 대응을 계기로 해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추경 추진을 당이 아니라 그 정부에서 했던 부분도 좀 특이한 점인데요. 지금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국회 쪽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정부 쪽에서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 가이드라인을 주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긴 했지만 그 이번에 추경을 추진하겠다라는 거를 먼저 발표한 거는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의 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셋 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급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재난재해 대응은 너무나 좀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미국 통상 문제 때문에 미국 전체가 이렇게 미국 증시가 저렇게 흔들릴 정도 맞아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통상 대응에 주력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다들 체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은 정말 환율을 보면은 너무 그대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으면은 사실 그 박종훈 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미국 주식을 사고 싶거나 할 때 달러 값이 비싸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을 때 보면은 미국 증시가 내려오지만 달러 값이 좀 내려와 있어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괜찮겠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비싸. 미국 증시가 안 좋은데 달러 값이 비싸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 달러 값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환율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필수 추경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뭐 이래저래 있긴 한데 뭐 GPU 산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일단 당연히 산불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다가 예산 투입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내수 경기 활성화 사업들도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야당에서 좀 주장했었던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좀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여야 관련한 추경 얘기가 이제 다시 어떤 뭔가 얘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참 시점 자체가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추경에 대한 심사는 굉장히 이제 그 실무적이고 민생적인 협상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너무나 강대강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그 이번 주 안에 헌재가 선고 기일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지금 촌미의 관심사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추경을 민생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쟁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가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헌재 판결이 없이 이번 주가 넘어가 버렸을 때 그리고 앞으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아예 안 하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면 예. 이게 뭐 재판관 2명 퇴임하게 되면은 이제 선고를 못 하게 되잖아요. 4월 18일이죠. 예.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경제를 과연 논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좀 되고 있어서 네. 이번 주에 줄탄핵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마지노선으로서의 4월 1일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4월 1일이면 내일이잖아요. 내일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내일이고 내일 모레는 미국에서 상호관세가 발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불안한 한 주가 되지 않겠나. 네. 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내일까지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으면 줄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강대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임명을 하라 그랬잖아요. 예. 네. 근데 판결이 나왔는데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반대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야 국무위원 다 탄핵시켜. 어?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들에 대한 시나리오들 그리고 탄핵 그 심판을 안 할 수가 있다고? 그 헌법재판소가 아예 없어질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네. 있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특히 최근에 저도 만나본 분들이 입 모아서 하는 얘기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처음에 미얀마야? 뭐 쿠데타 났어? 뭐 그러다가 한국에서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에 근데 절차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반응들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좀 국무위원들, 뭐 장관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국무회의를 해서 주요 결정들을 정부가 하게 되는데 그 정족수가 있잖아요. 국무회의 정족수가 이제 21명이 전체 그 장관들 국무위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이제 과반이 안 되면 회의 자체가 안 되니까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야당 초선 의원들 주장은 결국 국회가 결정한 대로 모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게 이제 주장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이런 국정 마비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그 야당 초선 의원들의 생각인 건데 뭐 그런 주장들을 양쪽이 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줄탄핵은 이제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오늘이군요.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재개가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대차 거래가 크게 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공매도가 좀 쏟아져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8일 기준으로 대차 거래 잔액,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놓은 잔액이 66조 6천억.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52조 원에서 한 14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47조 1,700억 원에 비해서는 거의 한 41%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에는 한 78조 원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지금은 66조 원으로 공매도 재개되기 전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난 걸로 봐서는 이제 공매도가 좀 오늘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거다라는 그 전망들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공매도를 항상 그러니까 어제 큰 규모로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숏 전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대차 잔고 금액의 상위 종목을 보면은 지금 이게 머니투데이가 정리를 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4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LG 같이 보시죠.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3조 9천억으로 두 번째로 많고 하이닉스가 3조 1,4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LG에너지 솔루션이나 하이닉스를 숏 포지션으로 보고서 이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은 다른 어떤 종목보다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의 대차 잔고가 많은 거는 누가 봐도 막 얘네가 제일 떨어질 것 같아서 제일 많이 샀다라고 보여지지 않잖아요. 시총이 크니까 그냥 사는 거죠. 시총이 크니까 롱숏 잡을 때 보통 이렇게 포지션으로 잡아서 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둘 다 같이 갖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난 처음에 저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롱숏 전략이라는 게 아니 좋아 보이면 사고 안 좋아 보이면 파는 거지. 두 개를 같이 간다고? 왜?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따로따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어떤 펀드에서는 뭐 그냥 숏만 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한국 반도체 숏, 뭐 미국 반도체 롱,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하락에다가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다른 데랑 페어링을 하는 거죠. 균형을 이렇게 맞추면서 가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그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저 공매도를 그동안 못해서
롱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못 들어왔던 친구들이 이제는 뭐 공매도 할 수 있으니까 매수도 들어오고 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저기는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세계 이제 기업을 얘기했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대차장고가 많은 그 업종 자체가 2차 전지가 또 많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매도 예. 전체 시총에서 공매도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많이 차지하는 그렇죠. 예. 좀 불안불안한데죠 거기가. 그러니까요. 뭐 근데 에코프로 비엔,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2차 전지. 안 되는데 또 떨어지면. 근데 거기에 뭐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조선, 그러니까 방산이나 조선 쪽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숏 포지션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에 어떤 변동성이 생길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장담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게 공매도 장고가 그러니까 대차 장고가 많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그 매수 장고가 많아서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잔고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대차 잔고 맞으니까 빠질 거다? 그럼 공매도 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시장 전망을 막 엄청 잘하는 사람인가? 그럼 매수 잔고 많은 데 사면은 무조건 주가 다 오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사냐 파냐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과 주식을 빌려 갖고 주식을 파는 것은 사실은 행위적으로는 같은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의 그 뭐 걱정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주식 투자할 때의 전망을 믿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본인의 투자 판단을 그냥 뭐 공매도 때문에 무서워서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투자 판단을 똑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 관련한 제도들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한 내용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뭐 두 가지 관점, 이제 공매도가 됐으니까 숏 포지션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과 오히려 롱숏 페어링 투자하던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서 배제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네.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장이 이제 진행될지는 오늘 내일 하여튼 4월 시장을 좀 보면서 그죠. 왜냐면 그냥 어떻게 될 거다라고 미리 예단하고 뭐 들어갔다가 어쩌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 내진 판단이 시장과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예측하지 말고 이제 대응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리 이럴 땐 조금 빼놓는다든지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놓는 게 만약에 정말 꼭 사고 싶은 게 지금 미리 다 사놨다가 그냥 못 사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전략도 그런 이제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렇게 이제 예수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빼놨을 때 그 돈을 또 어떻게 굴려야 되잖아요. 네. 예수금 요즘 뭐 이자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현명하신 분들은 그 예수금 빼놨을 때 그 애플 컴퓨터를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제 정말 쌀 때 애플이 나왔어. 근데 나중에 살려고 보면 이보다 가격이 더 비싸. 그럼 그게 그만큼 손해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전자제품 살 땐 사실 조금 비싸도 저는 이제 일찍 사는 편이거든요. 쓰는 날짜만큼이 내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 맥 미니 M2 요걸 한번 저희가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공매도 준비하면서 예수금을 빼놓은 게 있다면 지금 50만 원만 빼서 요거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 궁금한 게 네. 그 이 방송 시작하실 때 네. 빌드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뉴스 3분의 2쯤 지나가면 저는 광고 생각밖에 안 합니다. 예, 권순우 기자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저는 거기서 어떻게든 뭐 하나 잡아내서 예, 이 M2 요거 애플 맥미니 요게 컴퓨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컴퓨터. 이게 무슨 저 여러분 인터넷 공유기인지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컴퓨터라고. 컴퓨터. 여러분 옛날에 막 이만한 그 조립식 컴퓨터 이런 거 아니고 와 진짜 어떻게 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지.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미개봉 신제품. 그렇습니다. 신제품이 예, 당연히. 완전 신제품. 네. 예. 요거를 맥 미니. 네, 맥미니. 뒤에 이거 꽂는데도 다 있더라고 보니까 뭐 있죠, USB 뭐 이런 거 예전에는 뭐 맥 쓰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호환 안 되는 거 많지 않을까 했잖아요. 예. 없어요 이제는 거의 다 되더라고.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 좀 젊은 분들은 다 죄다 이걸 쓰더라고.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요거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들고 다니기도 편하니까 그냥 가방에 쏙 넣어서. 그렇죠. 왜냐면 또 여성분들 저기 뭐라고 그러죠? 그 핸드백 같은 경우는 파우치? 그거는 노트북은 잘 안 들어가죠. 15.6인치. 그렇죠. 그럴 땐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모니터만 연결하면 돼. 모니터도 두고 다녀. 아니 그 모니터는 다 있잖아요 요즘에. 네, 모니터 그래서 모니터도 저희가 또 지난주에 한번 했잖아요. LG 모니터. 맞아. 예, 예, 네. 그게 17만 얼마였나 그랬으니까 요거랑 그거랑 딱 이렇게 하시면 이게 49만 9천 원, 거기 한 17만 원 하면 대충만 60 안쪽에서 60몇만 원 정도에서 끝납니다. 예. 아니,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 예. 들어가 있는 거를 설명드려야 돼요. M2 칩셋, 8코어 CPU, 10코어 GPU, 8g 램. 8g이냐? 예. 아, 기가 8기가 램. 8기가 램. 아이고, 아, 그램이 아니야. 얘도 큰일이네. 8g 램이 뭐야? 컴퓨터 완전 컴맹인 모양이네. 아니, 램만 보니까 갑자기 이제 예. 8기가 램, 8기가 램. 8g. 8g 좋다 아닙니다. 좋아. 예. 아이고야. 자, 이렇게 M2 컴퓨터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아니 됐다. 나는 그냥 아예 모니터까지 일체형으로 돼 있는 그런 애플 컴퓨터를 쓰고 싶다. 예. 뭐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iMac M1 요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와 저렇게 예뻐요. 이게 컴퓨터야. 이게 어. 모니터가 아니고. 아유 말 좀 하고. 알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iMac이죠, iMac. iMac 24인치 예, M1입니다. M1 칩셋, 16기가 램, 256기가 SSD 이렇게 들어가 있다. 네. 8코어 CPU, 8코어 GPU.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돼요. 딱 보면 야 저게 모니터고 컴퓨터가 어딨냐 하시는데 그냥 저 모니터 같이 생긴 게 컴퓨터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일체형. 나 저 처음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저게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예, 화질이 엄청 좋아요. 지금 이게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는. 아. 예, 실제로 보면 화질이 엄청납니다. 근데 뭐 아이맥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시면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 네. 매직 마우스까지 함께 증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네. 189만 원짜리가 99만 원이다. 요건 이제 A급 리퍼 제품이죠. A급 리퍼 네, 제품. 요건 이제 99만 원이니까 야, 이런 거 이제 싸다, 뭐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 예. 그분 다 이제 맥 쓰잖아요. 뭐 그런 분들 포함해서 요즘 젊은 분들은 그냥 OS도 예전에는 무조건 뭐 윈도우 써야 된다 이런 분들 계셨는데 요즘은 이제 듀얼로 같이 쓰시는 분들도 같이 있어요. 쓰신 분들 예,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량이 많지는 않고요. 아이맥 같은 경우는 한 50대 정도 그리고 애플 맥 미니는 한 100대 정도니까 아마 이것도 오늘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조카나 자제분들 대학교 입학했다 아니면 뭐 이게 컴퓨터 사달라고 쪼른다 이때 이건 이제 딱 내밀면 쏘른다. 그때 이제 한 방이죠, 한 방. 예, 한 예, 방입니다. 맥이면 한 방이죠. 예. 예. 자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맥미니가 지금 100대 한정이에요. 음. 예, 순식간에 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아이맥은 50대. 50대 방금 얘기했잖아. 아, 그래.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애플의 특징인데 네. 지금 아까 전에 그냥 서비스로 뭐 매직 키보드하고 마우스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한 2, 30만 원. 몇십만 원이야. 얘네 진짜 그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충전기도 비싼데. 저 애플 아이패드 샀었잖아요. 예. 그 커버랑 이렇게 밑에 키보드 달린 거 그거 저 테무에서 사면 3만 원이면 사거든요. 예. 와 나는 그래도 이제 처음 사는 애플 아이패드라 그래도 정품으로 좀 살라고 예.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 매장 가니까 그래서 요거 얼마 그게 49만 9천 원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거 하나가 이건 그게 이게 가격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 커버 애플 아이패드 커버에 그 키보드 달린 거 있죠. 그게 49만 9천 원이라고 이 사람들아. 아이고 지금 이게 얼마나 싼 건지 압니까 이게. 아, 네, 그렇게 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정도로 소개해드리고요. 사시고 싶은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곧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뵐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